가장 오진이 많은 질환이다. 오죽하면 병원 가서 바로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는 환자는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저런 말이 있나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은 저도 처음이긴 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저희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네, 나무위키 팩트체크. 저희 소통왕들이 이제 또 네. 소통왕. 제가 왕입니다. 네, 댓글을 확인하다 네. 보니까 무슨 질환, 뭐 약 이렇게 해달라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달라는 게 있어서 조울증, 양극성 장애, 나무위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팩트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극성 장애는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장애의 일종으로서 흔히 조울증이라고 많이 부르나 정식 명칭은 양극성 정동 장애이고 보통 양극성 장애라고 줄여서 부른다. 잘 써놨어요. 예. 기분 장애 중 가장 예후가 안 좋다. 일반적으로 만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약물을 통해 정상적인 기분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무른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양극성 장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평생 동안 약물을 복용하면서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저랑 전공의 때 같이 양극성 장애 연구 모임에 속해 있었던 오동원 박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생각 났어요. 네, 정말 맞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이 양극성 장애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극성 장애로 입원을 하신 분들한테 급성기 증상이 가라앉고 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약물에 대한 교육입니다. 질병 특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약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하고. 완치되는 경우 없나요? 저도 그걸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없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딱 발병하셨을 때 그때 충분히 치료 기간을 가져가서 기분이 안정된 상태로 그 1년 정도를 잘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안정을 하시면 약을 줄여서 좀 끊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평생 재발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처음에 최소 1년 정도 유지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조울증이,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한 번 재발하면 다음에 재발할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 그 재발 간격도 더 줄어들어요. 재발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2번 이상 재발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평생 드셔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그쵸, 이게 대표적인 오해죠. 간혹 양극성 장애를 몇 분이나 몇 시간 단위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병적인 민감성은 오히려 경계선 성격 장애의 증상이 더 맞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개는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근데 저렇게 돌아가는 양극성 장애도 있죠. 울트라 레피드 사이클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주기로 기분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급성 순환형. 근데 흔하지는 않고요. 네. 대개는 이제 일정한 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2주일이면 2주일 이렇게 기준을 만족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일관된 하나의 기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조증 증세와 우울증 증세. 아마 조증이 뭔지를 좀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조증 문서를 참고하래요. 한 번만 들어가 볼까요? 조증. 조증은 단순히 기분이 즐겁고 행복하며 들뜬 상태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라 말할 수 있어 기쁨만이 아니라 분노, 우울, 자괴감 등의 격한 흥분을 느껴 통제불능이 되는 것 또한 똑같이 조증이라 일컫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썼나요? 네. 너무 당황하신 것 같네요. 이제 조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든 다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신나는 기분만을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굉장히 과민한 상태. 사소한 일에도 정말 예민해져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상태도 있죠. 유포릭 매니아, 이리터블 매니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예민한 이리터블 매니아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 심한 충동, 분노, 광란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럴 경우 교도소에 가기보다 보통 폐쇄병동에 입원을 할 수도 있다. 네, 입원하러 많이 오십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의 여름이 장마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면 겨울에는 정반대로 조증에 걸리기 쉽다. 어허? 신경과 조울증 환자는 추운 겨울에 조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감신경이 차가운 것에 잘 반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차분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려면 차가운 것을 피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동원 박사님. 저희는 저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보통 겨울에는 생각해 봤을 때 외부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자연히 햇빛을 쬐일 일도 줄어들고 몸을 움직이는 횟수도 줄어드니까 보통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울증에 좀 걸리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증이 많아지는
시기는 봄이죠. 제가 1년차 봄에 제가 조울증 파트를 돌았습니다. 봄에 진짜 발병 그때 많이 해서 그때 오시거든요. 핫하죠. 대부분의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사파 주기는 계절보다는 내부적 기질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계절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아요. 계절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틀린 거 찾았어요. 조증문서 한번 왔다가. 그래요? 네. 네,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오진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정신질환 중 가장 오진이 많은 질환이다. 오죽하면 병원 가서 바로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는 환자는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저런 네. 말이 있나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이런 말은 저도 처음이긴 한데요. 네. 네, 근데 양극성 장애를 처음에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조현병보다 이제 기간이 짧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라는 게 있는데, 그쵸.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런 조울증과 비슷한 비슷할 모습을 보일 수 수도 있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울증이 대개는 우울 사파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상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죠. 우울증으로 처음에 진단이 됐다가 이제 기분이 변하는 걸 보고 추후에 또 조울증으로 진단이 변경이 되게 되는 경우도 그런 거 많이 굉장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도 우울장애와 오진. 우울장애와 오진되는 일이 많다. 이런 오진을 바탕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할 경우 반응이 우울장애와는 다르다. 아예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조증 사파가 촉발되어 안 먹는 말도 못하는 경우 또한 생길 수 있다. 네, 비교적 잘 쓰셨네요. 빠르게 반응하거나 오히려 아예 반응이 없는 사람도 진짜 있어요. 제가 열심히 뵙고 있는 환자분 한 분도 이분은 참 그 조울증 진단을 내리기가 너무 억울한 게 평생 조증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어쨌든 그러면 진단은 조울증이긴 조울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있어도. 그 항우울제를 쓸 때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조증으로 뜰까봐. 근데 온갖 약을 써도 기분이 들뜨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예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서 치료가 더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다음으로 ADHD로 오진 있습니다. 여기는 또 우리 소아정신과 전문의 오동훈 박사님께서 바로 직감했어요. 그런 대목만 나오면 네, 거의 뭐 이렇게 바로바로 갖다 쓰시더라고요. 네. 아니, 왜 본인의 전문성을 이렇게 그럼,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많고 이제 어쨌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관적인 기분의 변화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이제 행동상의 변화로 유추를 하게 되는데 ADHD에서 나타나는 뭐 충동성이라든지 과잉 행동하고 닮아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분명히 다른 거는 ADHD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 한정적인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찰했을 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고 기분장애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렇게도 구분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사실 이제 소아에서 양극성 장애랑 많이 헷갈리는 진단은 DMDD, 파괴적 또는 파탄적 기분 조절 장애라고 부르죠. 극도의 예민함이나 분노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이런 것과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소아에서의 이 양극성 장애 진단은 한동안 굉장히 또 많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좀 잘 내려지지 않고 약간은 좀 트렌드를 타서 진단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현병과도 오진될 수 있다. 이게 진짜 보시는 분들 뭐 이렇게 오진이 많아. 되게 조울증하고 조현병하고 오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고 저도 1년차 초반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경 선생님?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이 사실은 오진되어 조현병인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처음으로 받은 환자분이 그랬어요. 갑자기 돈을 많이 쓰시고 막 기분이 들뜨고 해서 오셨거든요. 네. 조울증의 담당 교수님한테 가서 입원이 된 거예요. 네. 당연히 조울증이겠거니 하고 뵙고 있었는데 생각하시는 과정이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자세히 들어봐도 처음에는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했지만 결국 퇴원하실 때는 진단이 달라져서 퇴원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진단이 진짜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조현정동 장애라는 것도 있잖아요. 조현병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또 기분장애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죠.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좀 진단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또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료. 현재로서는 양극성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약물 치료 외에는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많이 기술해 놓고 있어요. 만약 환자가 약물 치료를 거부한다면 다른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점점 증세가 심해지며 폭력적으로 변하는데 이럴 경우 견디다 못한 가족들이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키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다. 특히 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는 본인이 문제라고 인식을 못 하세요. 본인보다는 이제 가족들,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자발적 입원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치료에 대해서 리튬 그리고 라모트리진과 발프로산도 양극성 장애 치료에 자주 이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리튬, 라모트리진, 발프로산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아무래도 발프로산이 제일 많이 쓰이겠죠 요즘에는. 그리고 상기 리튬 및 항간질제와 더불어 아리피프라졸 같은 항정신병 약제들도 양극성 장애 치료에 사용된다. 네,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요거는 전문적으로 정신과 선생님이 쓰신 것 같아요. 깔 게 없어요. 너무 잘 써져 예. 있어. 게다가 이런 뭐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이 강박 증상 보이는 경우에는 진짜 힘든 케이스다 이런 거도 내 부자들이 하는 이상에는 네, 쓰기가 힘든 내용이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내부적인 사연까지 알고 적으신 거는 진짜로 정신과 선생님이 혹시 적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완치할 수단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약물을 통해 증상을 평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약물 치료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을 환자와 보호자들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와우. 이제 완치가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사실은 그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까지 뭐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 맞고요. 이거는 이제 정신과 질환 자체가 다들 좀 그렇지만 특히나 이 양극성 장애는 재발 확률이 높은 병이기 때문에 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완치되려면 그냥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마인드로 지내셔야 완치 가능성이 그나마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인지치료, 가족의 중요성, 생활습관 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잘 쓰여 있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께서 적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도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 규칙적인 생활, 수면 박탈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정말 강조해서 교육하는 내용인데 매우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러게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이 조울증 파트는 이제 좀 잘 쓰여 있다. 오늘 저희 훌륭하다. 콘텐츠 좀 망한 것 같아요. 너무 깔 게 없어서. 좀 미리 다음에 보고 네. 그럴 만한 게 있는 걸 좀 포인트가 많은 걸로 공격할 했어야 걸로.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잘 돼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그래. 것도 그럼요. 있죠. 하지만 조증에서 틀린 네. 게 있다는 걸 저희가 그래도 오늘 잡았습니다. 네, 조증은 봄에 잘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우울증은 반대로 가을과 겨울에 잘 일어난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뭔가 팩트 체크를 할 게 많은 질환이나 뭐 약물 치료 같은 그렇죠. 거를 잘 골라서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